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관계로 오늘도 1시간 늦게 인사드립니다. 7말 8초 휴가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휴가를 마무리했고요. 전국의 각급 법원도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모든 재판 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특히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단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속 후 4주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할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12일 화요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도 결정되죠.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이루어질지 잠시 후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8월 10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파문이 확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계좌를 들여다봤던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 주식 계좌가 보좌진 명의여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죠. 다음 날 5일 이춘석 의원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탈당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이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6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본인이 탈당을 했지만 탈당한다고 해서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니죠. 정청래 대표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당규에 따라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사후에도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제명되면 통상 5년 내 복당이 불가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추석 비대위원장은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 일탈이 아니라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았던 국정기획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특검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가장 유력한 시점은 8월 마지막 주 25일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양국이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안보 의제도 중요하게 다룰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7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관세 협상 타결 직후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국 정상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5일쯤 정상회담이 이뤄질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 4일 정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안이 유력한데 세부 일정 조율 등이 필요해 최종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양국의 외교적인 조율을 통해서 날짜를 정하고 서로 교감이 완성된 날짜로 결정이 되면 알리겠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는 두 정상. 먼저 3,500억 달러 대미 펀드 투자 등 세부 내용 확정이 필요합니다.
농축산물 개방 등 양국이 협상 내용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조율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안보 분야가 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을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 논의가 예상되는데 실무 단위에서 사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협의 상황을 보고받으며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 발표를 목표로 한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방안 등이 담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대사 인선도 속도를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셔틀 외교 복원 차원에서 일본 이시바 총리와 만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일본 내 정치 상황 등이 변수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어요. 네, 지난 7일 목요일 오전 8시쯤 특검팀 검사와 또 수사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 20분 만에 집행 중단됐습니다.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물리력까지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겁니다. 7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른 아침 김건희 특검팀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30분쯤 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합니다. 1차 집행이 무산된 뒤 6일 만. 그러나 1시간 20분 만에 또다시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강제 물리력도 동원했습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구치소 측엔 법무부 장관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상황. 특검팀은 10여 명의 교정시설 기동 순찰팀을 투입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변호인단은 팔과 다리를 잡고 그대로 들어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 이를 거부하자 의자 자체를 들어 옮기려 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의무실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상 다음 주 내란 재판에도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혀 양쪽 특검이 모두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지난 6일 수요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광화문 특검팀에 김건희 여사가 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그 심사는 이틀 후인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부가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검 수사 개시 36일 만에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는 상자 수십 개 분량의 수사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팀은 30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3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들과 공모해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으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 인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습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어요. 네,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도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8일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수감 8개월 만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조국 봄은 올 것입니다. 혁신당 전 대표입니다. 조국 혁신당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말을 아끼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죠.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적극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어떤 죄가 뭐 유죄고 무죄고 이런 걸 떠나서 민영대 정치적으로 민주당 개입되는 의도가 의원입니다.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당선 2달 만에 거물 정치인이 복귀하는 게 민주당에 좋을지 의원들 생각이 갈린다고 했고, 다른 초선 의원도 사면이 되면 조국 혁신당이 특히 호남에서 입지 확장을 시도할 거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빚을 갚기 위한 권력형 범죄자 사면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느냐 민주화운동을 했느냐,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지어도 벌 안 받는 특권 계층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또 보수 진영의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우리 군에 포착됐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 시설 일부를 어제 오전에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 우리 군이 먼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이에 대한 화답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남북 관계 변화로 이어질지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대남 확성기를 통해 틀었던 기괴한 소음입니다. 이상하게 괴음에다가 그냥 몸이 오싹해지고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야. 그래가지고서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형용할 수 없어. 북한군이 이 같은 대남 방송에 쓰이던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최근까지도 대남 확성기를 증설해왔는데 전방 40여 곳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철거가 완료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 군이 지난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8시간 만에 대남 방송을 멈췄습니다. 또 우리 군이 지난 5일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하자 이번엔 나흘 만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 겁니다. 냉전의 유물이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 신뢰 회복의 첫 신호였듯이 앞으로 남과 북은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아갈 것입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 개별 관광 허용 등을 거론하며 서울에서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하면서 대북 유화책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할까요?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뭐 이렇게 꼽았습니다. 예. 워낙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사면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렇게 사면 쪽으로 기우는 것 같지도 않았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요구를 하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찬반은 있는데 전반적인 여론은 뭐 찬반이 팽팽한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은 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 이따 말씀들을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또 몇 명을 또 사면 요구를 했어요. 예.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다 횡령 뇌물죄 등인데 아무튼 이러면서 이게 사면권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초한 면이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 원장 뜬 인물. 저는 이제 대통령 외에 언론의 주목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지난주 2명 받던 이제 조국, 정청래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의 향방보다는 정치적인 쓰임새를 생각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 사면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이 미묘한 사안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정청래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두 사람 조국, 정청래가 지난 한 주 모든 걸 장악했고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뭐 이미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 이제 지금 보좌진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에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당연히 이제 사퇴했고 향후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위반도 있고 이제 금융실명법, 뭐 자본시장법 등 공직자윤리법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인데 특검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만 전부 부인을 했어요. 혐의를. 뭐 다 예상했던 거고 얘기가 돼 왔던 겁니다만 역시 그렇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진짜 스스로의 체면도 전혀 없이 말이죠. 마지막까지 스스로 이렇게 나락에 빠뜨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의 늪수로 빠뜨리고 있는 사람. 제가 보고 있는 내란 삼형제로 보면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참 이 세 사람의 언론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국민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16% 지지도가 언제 어디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진 인물 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뜬 인물, 진 인물에서 언급한 분들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한마디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보좌관이 자기 전화기를 착각해서 가져가서 계좌를 보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그 남의 전화기에 그 계좌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이 어느 정도 그럴듯해야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명색이 이제 사선 의원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난해 있었죠. 지난해 10월 달에도 그런 게 불거졌어요. 거기다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대통령이 주식으로 이게 장난치면 이게 폐광시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딱 이게 튀어나와서 정말 최고의 악재 중에 악재라고 봅니다. 최창렬 교수 전화기 좀 줘봐요. 제가 계좌 좀 들어가 보고. 계좌도 없습니다. 이게 전격 제명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언급까지 했으니까 뭐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뭐 전격 구속까지도 저는 뭐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죠? 구속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거 체포동의안 뭐 거의 100% 가결될 거고 말이죠. 이거 당연히 민주당에서 사실 뭐 이제 선긋기에 이미 들어간 거고 그리고 선긋기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의원직 제명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다시피 의원직을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된 건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는데 만약에 본회의로 의결로 들어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러면 아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중체벌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차제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차명 계좌 주식 투자하는지 조사해 보자 그러는데 그건 뭐 저는 뭐 그것도 얘기해 볼 만한데 아마 실현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의원들이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각 상임위에 이제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관련 영역이나 직군에서 정책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도하지 않건 그렇게 되면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해 충돌의 소지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의원들의 어떤 주식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그래서 백지신탁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네, 백지신탁하는 의원이 없었죠.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책을 아니까 그 정책을 이용해서 이른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 유혹이 돼 있는 유혹을 항상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제도적으로 뭔가 처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주식을 하는 건 안 되지만 아마도 본인들 의원회관 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 의원들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까지 어떻게 포착해 낼 수는 뭐 어려울 수밖에 그러니까 뭐 전수 조사하자고는 하는데 참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그런 거네요. 네, 실현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보다도 우선순위로 중요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까지는 뭐 힘들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되면은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바로 합당 절차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그런 보세요? 정치공학적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조국 혁신당이 이제 호남을 석권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합당, 선거연대 뭐 이런 걸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복권까지 되잖아요. 이제 사면 복권할 것 같은데 우리 정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거예요. 조국 전 대표가 워낙 빅마우스인데다가 팬덤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또 진영 간에 워낙 첨예해요. 이 호불호가 말이죠. 2019년도에 오죽하면 조국 사태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서초동 광화문에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툰 게 바로 엊그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창당도 했어요. 2심에서 유죄받고 정당 창당해서 배지도 달고 이러고 나서 작년 12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건데 나오게 되면은 뭐 정치적인 메시지는 계속 낼 거고. 그럼요. 여권 내에서도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언론에 초점을 맞출 될 것 같아요. 주가 될 것 같아요. 이건 글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썩 반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서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의제를 꺼내면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여권 내부에서도 뭐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글쎄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세력들은 또 엄청나게 반대가 심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굳이 대통령 취임 2개월 남짓인데 하다못해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저충점으로 올해 한 크리스마스 좀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명분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한 김에 다 하자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처럼 이제 조국 정치인들의 이제 사면 논란이 많이 일 때 이럴 때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고 정치 사면 미루면 저는 오히려 가장 수혜를 볼 사람은 저는 조국 전 대표 당사자라고 봅니다. 오히려 뒤에 훨씬 가벼워질 연말에 하는 게 더 낫다. 대통령도 물론 가볍고 다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죠. 일단은 뭐 적다고 보는 4개월 일찍 하나 뒤에 하나 뭐. 아니, 저는 그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하는 거하고 크리스마스 때랑 연말에 하는 거하고는 훨씬 차이가 크다고 봐요. 지금 취임한 지만 2달밖에 되지 않았고. 그 말씀은 지금 하면 이런저런 이제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데 오히려 지금 안 하면 연말에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니까 그렇습니다. 비판 목소리가 좀 사그러들 수는 있죠. 네, 훨씬. 근데 이 4개월 차이인데 참 그 부분이 아쉽고 저는 일단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여론의 향방인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활용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여권 핵심부에서는 밀어붙인 게 아닌가. 일종의 이른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어떤 역할 분담론인 거죠. 그런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그 비례대표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비도 있었고 또 바로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와 정치하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었고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만약 뭐 사면 복권된 후라고 한다면 합당을 안 할 이유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합당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 초잖아요. 근데 조국 전 대표의 워낙 이 열성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게다가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이 정치성이 강한 정치인이에요. 강성 정치인이고 그건 조국 정청래 쪽으로 여권의 분위기가 뭐 재편으로까지 말씀드리긴 좀 뭐 하긴 합니다만 대통령보다 오히려 이분들이 더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집권초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이분들도 지금 시기에는 뭐 만약 합당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낮추게 돼 있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면 차라리 다행인데 조국 전 대표의 이 성향이나 스타일을 볼 때 여러 가지 전 여권 내에도 균열이 올 수도 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합당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실입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요? 예, 지방선 오히려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여권의 파일을 넓힐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합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건 조금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개헌론을 염두에 둔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여권 합하면 이제 193석 가까이 되는 건데 7석만 있으면 7석만 추가되면 개헌선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을 한번 봐보십시오. 저대로 지금 온전하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조금만 당기면은 200석 넘길 수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큰 그림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석을 지금부터 그리고 조국을 좀 빠르게 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방선거 그다음에 하여튼 뭐 합당, 선거, 개헌 모든 변수의 하나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액터가 등장하는 셈이네요. 근데 이제 8월 12월이 되면 일단 형길이 1년을 마치거든요. 그러니까요. 명분이 좀 된다 이런. 그러니까 모양상은 연말이 좋은데 아무튼 이번에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위기입니다. 아까 최찬일 교수가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문자 보낸 거 그게 또 사진에 찍혀가지고 지금 뭐 조국 윤미향을 아무리 비판해도 결국 이 사람들 다 포함되니까 뭐 물론 이제 문자 포착된 후에 이번에는 자기들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정치인 빼달라라고 했지만 할 말이 별로 없죠. 뭐 철회라는 게 말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미 얘기가 나간 거고. 게다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정찬민 전 의원 그리고 뭐 홍문종, 심학봉 이런 사람들은 뇌물 횡령죄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전 의원도 횡령이에요. 횡령이긴 한데 조국 전 대표는 횡령은 아닙니다만 뭐 죄질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자녀 입시 비리도 그렇고 청와대 그 감찰을 무마하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라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이건 정치공학적인 여러 가지 분석은 가능합니다만 전 명분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 이대로 그냥 계속 가도 좋으냐?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전 이거 연구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헌법에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경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취지는. 근데 국회법에 이제 그러니까 헌법에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을 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회법에 가서 그 직에서 지금 국무위원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헌법에서 이제 사면을 보장하되 대통령의 사면권을 부여하지만 법률적으로 잘 보완하면 이 정치인의 어떤 그 사면 범위 같은 걸 잘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아야죠. 왜냐하면 뇌물 횡령으로 된 사람을 정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주권자가 부여한 권력인데 그것도 뇌물 횡령죄를 한 사람 왜 정치인이라고 사면합니까? 그건 보통 뇌물 횡령죄 왜 사면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도 뭐 이렇게 자녀 입시 비리는 이건 순전히 개인 비리고 횡령보다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죄의 내용을 거의 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이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된다라는 게 이제 헌법 79조에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법률을 정한 바에 따라서 사면 혹은 감경 혹은 복권할 수 있다라고 이제 탁 박어져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인데.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이건 분명히 방법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사면의 폭이나 이런 게 적용의 병역이 훨씬 높습니다. 맞아요. 훨씬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하면 돼요. 예. 사면을 대통령이 하되 사면권에 제한을 둘 수 있어요. 사면권을 없애는 건 아니죠. 헌법 개정을 안 하는 건 어려운 얘기인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뇌물횡령을 딱 정하는 거예요. 몇 년 형 같은 거 이건 안 된다라고 모습하고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정치인 사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더 되풀이했는데 누구든 또 정권 잡으면 또 해요. 맞아 하는데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건 어떻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사면한 건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죠. 그 죄질이 그러면 횡령한 것보다 더 가볍나요?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막상 시행하다 보면 또 예상하지 못한 게 또 생겨요. 그때 또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1시 32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곳곳에 돌발 상황 생기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 5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고요. 이후에는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1, 2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또 일대 혼잡합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좀 더 지나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각각 막히고요.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새말까지도 답답합니다. 경계권에선 여주분기점부터 4km 구간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 부근에서 내린천 휴게소 쪽으로 길게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강촌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고요. 서중에서 화도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요. 그리고 덕소산패에서 미사까지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찬탄 후보들 안철수 조경태 의원의 얘기인데 페이스북에다가 9일날 안철수 후보가 전환길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한마디하고 또 조경태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건 통일교 신천지 전광훈 제일교회에서 가입시킨 국힘 당원들의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뭐 의미가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러다가는 정말 사라지겠어요. 누가 대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지금 되나가는 이 모양새들이 전광훈이 아니라 그 전한기 씨가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이제 그 자기 지지자들 선동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거 쫓아낸다고 하니까 언론인 탄압한다고 얘기하고 완전히 이거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하고 조경태 이 의원의 두 말을 일단 핫한 말로 꼽았습니다. 최준 원장 금주의 한마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두하면서 말이죠.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무 좀 격에 떨어진다. 왜 이런 표현을 했나 싶은데 그 밑에 이제 그 기사 중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던데 참 온 국민이 바라보는 정말 영국 최초로 포토라인에 서서 던진 이 말이
이렇게 허접한 걸 보고 참 좀 실망스러웠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도 머리를 많이 써서 만들어낸 말일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저는 이거 꼽으려고 그러다가 틀림없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양보한 건데. 예. 아니 그리고 이 얘기 들을 때 제가 아주 그야말로 이런 말을 안 쓰는 편인데 아주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예, 진짜 염장 세게 지른 편이고요. 그 이게 하나 더 추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렇게 교도관들하고 실랑이 할 때 팔이 빠질 것 같다. 아니 뭔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뭔가를 꽉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밀치고 당기면서 팔이 빠질 것 같은데 팔 손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저는 정말 그 전직 대통령인데 어쨌든 너무 이게 좀 제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정도 표현. 그 12일 날 영장 실질 심사 아마도 구속영장 발부되겠죠. 저는 뭐 90%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예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개엄한 예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구속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조국 정경심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전례를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지만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데 전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워낙 혐의들이 많고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10명 특검 측에서 달려도 어떻게 한 명을 제대로 구속을 못해 2차 구속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거 공권력이 이게 너무 좀 허술한가 어떤 거. 그래서 민주당이 오죽하면 이거 CCTV 보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도 김계리도 CCTV 보겠다고 하는 거고. 구인하려면 구인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대통령이니까 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뭐 하다 중단했다 이런 거죠. 그거예요. 아니 그 버텨서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를 통째로 들었는데 그것도 떨어뜨려서 뭐 등등 좀 너무 좀 볼썽사나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될 텐데 지금 이제 추석도 내일도 재판인데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의 행태를 봐야 되냐? 물론 재판은 고소 재판하면 되긴 되는데 물론 그리고 또 이제 소환 안 하더라도 추석 안 하더라도 기소하면 되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공모관계로 이제 엮어야 되는 거거든요. 구속을 하거나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근데 바로 공모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다고요. 내란 특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데 끝까지 응하지 않으니까 기소로 일단 뭐 없어요 지금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뭐 특검 쪽에서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굳이 뭐 또 3차 뭐 강제구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구속 기소하면 될 것 같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다 사실 이쯤 되면 그저 포기하고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묵묵부답 조용히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계속 뉴스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얘기하기도 정말 남사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이제는. 근데 이게 뭐 현실이니까요. 현실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거부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리고 공권력 집행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엄중한 거예요. 절차와 과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얘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아까 근데 최진 원장이 조국 정경심 부부를 거론했기 때문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정말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게 윤석열이고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게 조국이고 그때부터 양측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두 사람 다 부부가 감옥에 갇히는 참 이 대단한 이 우여곡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정경심 부부는 이제 시기로 동시는 아니었죠. 결과적으로는 동시는 뭐 동시는 아니었죠.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는 민주당 내에 사실 이게 친명계 강성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아직도 그렇고. 윤석열을 대통령 시켜줬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이제 아까 뜬인물 진인물에서도 나오고 금주의 한마디에서도 나오고 뭐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입당 신청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받아주자. 뭐 계엄에 누가 사람이 죽었느냐.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자. 거기 이제 맞대응 나온 게
미꾸라지 발언이 나오는 거고 뭐 통일교 신천지 당원들 출당시키자는 얘기 나오는 거 이건 이제 거의 전면전이에요. 그죠? 전면전이죠. 아까도 그 핫한 말에 그 계엄이 누가 죽기를 했냐 다쳤냐 그 말씀하려다 제가 안 했는데 김문수 후보 이야기죠. 후보 얘기죠. 그 인식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강성 당원들 의식해서인지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계엄을 왜 자꾸만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이 죽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고 금방 해제가 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라는 인식을 갖는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인 그 김문수 후보라든지 장동영 후보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다면. 그러나 그게 그 이해의 논거가 그 분석의 논거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전혀 시대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 생각과 맞지도 않는데 일단 제1야당의 지금 유력한 대표 후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뭐 장동혁이나 김문수 후보들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도 하더라고요. 글쎄 그럼 결과는 뭐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게 지금 아무리 80% 당심이라 하더라도 당심이 완전히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당심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물론 당심을 가진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두 분 다 이제 정치학을 연구한 학자 출신들이시니까 유럽 정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정통 보수 정당이 계속 있고 그쪽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하면 또 극우적 정당이 새로 생겨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별개 정당으로 활동을 하는데 물론 다당제 전통이 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극우 음모론적 사람들이 아예 정통 보수 정당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식의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뭐 앵커께서 제대로 지적하는데 그 유럽이 말하는 국자나 극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힘은 계보 변천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윤 대 반윤의 대결에서 최근 얼마 전부터 이제 찬탄 대 반탄파를 표현하는데 요 며칠에 언론이 뭐라고 하냐면 친길파 대 반길파 대결이라고 언론들이 막 써요. 이게 지금 전환기 수준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거기다가 지금 이제 친길파 반길파들이 싸우는데 제가 보면 제일 어처구니 없는 거는 조금 전에 최상일 교수님 제대로 지적한 건데 아니 경선 룰이 8대2 상태에서 뭘 어떤 대결을 합니까? 당심이 8인데 핵심 당원들이 좀 이상하게 흘러들어와서 전부 극우 강성 당원들이 대부분 형성하고 있는 거기에 그 당심을 반영하는 것이 80%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김문수의 장동혁 친윤 친길파 핵심 선봉장 두 사람이 이게 어떻게든 경선 룰을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6대4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상되는 거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면은 100%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적어도 6,4나 5는 가야죠. 그래야지 민심과 당심이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가죠. 이렇게 8대2로 해놓고 당대표로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애당초에 그러니까 찬탄파죠. 찬탄파나 반길파들이 이게 선거 보이콧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경선에서는 하나만 하다라고 싹 보이콧해 버렸으면. 지금 22일인데 시간도 많지도 않아요. 이제 뭐 불과 열흘 남았는데 그때 여기서 연대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 근데 아직도 그런 움직임은 잘 안 보여요. 안철수, 조경태 두 분은 조경태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벌써 진작에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움직임이 있지 않겠어요? 있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단일화가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8대인데. 이런 구도라면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5월달에 후보 교체 시도를 막았던 거,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그래도 나름 당원들의 집단지성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지금으로 봐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지금 김문수가 당대표가 만약에 되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환길은 더 길길이 날뛰고 그러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반윤파들에서 어떻게 보면 숙청 내지는 뭐 이런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너무하죠. 왜 지방선거 공천 때 싹지로 목을 날릴 거라고 보여요. 반대파들은. 그러면 다시 윤 어게인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당시킬 수 있다. 그 이른바 무슨 뭐 자유우파 토론회인가요? 그 성향의 유튜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면접 아니면 면접. 거기서 그 얘기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입당시킬 수 있다. 그게 윤 어게인이에요. 바로. 그 완전히 아까 그 말씀 극우, 유럽의 극우하고는 전혀 다르죠. 유럽의 극우는 이민 문제라든지 자신들이 어려우니까 좀 극우적으로 자기네 나라만 생각하는 이런 건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뭐 아무리 어떤 그 이론적 논거를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말은 뭐 진상조사하고 뭐 제명 조치하고 뭐 하라고 뭐 출입 금지 얘기는 하는데 전환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행보 그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송원석 대표가 전환기를 제거하고 하려고는 의지가 있는지 나는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워요. 저도 그 의지가 잘 있어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 되면서 뭐 정당에 이걸 재편하기 위해서 뭐 나사 한 조각이라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한 열흘 됐는데 그렇다면 정말 뭔가 보수가 이 사람들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이 극우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나갈 것 같지 않으니까 정말 뭐 새롭게 재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과 완전히 선을 긋고 가야지 조경태 의원이 이러다가는 TK 자민련도 못 된다 이런 말도 했던데 이렇게 이게 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른바 정통 보수, 뭐 중도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의 딜레마가 자기들끼리 따로 나가서 뭘 하면 이게 도저히 선거에서 뭘 해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아무제 액션에 못 옮기는 건데 그래도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오르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정통 보수가 나온다면 너무 이렇게 무력감에 빠질 게 아니라 새로운 발상을 좀 해서 정치적 상상력,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야죠.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망나니 모양 비슷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극소수의 돌격대 집단인데. 돌격대에서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분 다 극소수라고 표현하셨지만 대선 전후에서 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실제로 부정선거에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뭐 불가피했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 숫자가 극소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극소수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14% 1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극소수는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러니까 이른바 중도 보수가 아니 보수 전체 합해서 많아야 30, 40인데 그중에 15, 16이 저 정도면 나머지 가지고 우리 뭐 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극소수에서 그럼 극자는 빼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은 이미 몰락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손자병법을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법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하는 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공편에 좀 재밌어서 보니까 세 가지. 하나는 장수의 성격적 결함. 딱 보니까 이제 누가 생각나요. 이윤 하면 생각나는데 두 번째가 감정에 치우친 결정. 지금 보면 전부 감정에 치우쳐 있는 구조들이에요. 세 번째가 형세를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요즘 돌아가는 형세, 지형, 민심 이런 것들 무시하는 건데 딱 이게 손자봉 모공편에 나오는 지는 법, 패배의 길로 국민의힘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안타깝고. 지금 만약 뭐 김문수, 장동혁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또 뭐 계속해서 그런 노선을 추구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그랬잖아요. 훨씬 더 그 중도 보수 쪽 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을 위해서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전혀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무지 해피한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은 좋죠. 이렇게 민주당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데 아주 협소하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좋은 건데 대한민국 정치를 볼 때는 궁극적으로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 지금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걱정하는 게 이유가 없어요, 제가. 거긴 아무 관련도 없고 저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치 결과적으로 시간을 좀 더 두고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이런 광풍에서 만약 뭐 그 전환길 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 대표가 된다 손 쳐도.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참패로 나오면 그 지도부가 계속 가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참패라고 하는 모습을 결과적으로 봐야 이 당이 또 바뀔 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참패도 안 바뀌잖아요. 지난번에 보세요. 지난 총선 때 그렇게 깨지고도 안 바뀌었고 그래서 계엄으로 갔던 것이고 지금 전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윤어게인이 나오는 걸 봐서
지방선거 참패한다고 이 정당의 그 틀이 유지되는 제가 볼 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새로 나와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정당 구도를 바꾸는 시도를 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자면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방법 없어요. 배기하기 무효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 저는 정말 보수를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데 선거는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보수 진 정당이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참패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처럼 수준이 격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보수 지지층에게 얘기하는 건 당신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비판할 상대는 민주당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야 된다. 윤석열, 김건희라든지 안에 있는 김문수 이런 분, 그 이른바 친윤 핵심들 여전히 윤핵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보수가 사는 길이다라고 저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데. 근데 이 정당이 특이한 게 말이죠. 정말 특이해요. 초재선들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초재선이 우선 영남권이고 영남권이 대부분.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전 그보다는 이 수도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외위원장들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쪽이 세력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 이게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세력화가 안 되는 게 리더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근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무슨 손자병법 말씀하셨습니다만 리더십의 한계예요. 이것도 누군가 기치를 들고 나오면요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만 결정적일 때 양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동할 만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 의원들 이분들이라고 108명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도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냐고요. 근데 이게 언젠가 뭐가 전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쯤 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보고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죠. 목소리를 간간히 내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줄 알았는데 출마 안 하는 것도 저도 출마 안 하고 뭐 이 당이 이대로 가면 그 일본의 자민당처럼 민주당이 영구 집권한다 이 정도 얘기는 해요. 그런 얘기 해서 될 때가 아닌데 지금 뭔가 지금 이거는 정말 논평의 대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그러나 이 정치적 실체가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성 우파들의 공격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까 소수의 강성 우파들 전환길 류가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자기 아군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 영향력이 높고 오히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신 16%까지 국민의힘이 갔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자기들의 편 내부 그야말로 내부 총질하는 위력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한동훈이 말 잘못했다 강성 전환길 유리들이 일제히 공격해 나면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나 이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서 국민을 향해서 중도층을 향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 국민의힘 내부에 왜 상당히 같은 보수 패널이라 하더라도 좀 더 오른쪽에 갔다고 보이는 이제 패널들 의원 전직 의원이라든지 당직자하고 가끔 얘기를 나눠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말로 배신자로 생각해요. 적개심이 워낙 진짜 강해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이것도 나름대로 뭐 길지 않은 거지만 역사성이 갖고 있는 게 그런 건 있죠.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맡고 당대표까지 될 때만 해도 윤석열 한동훈이 한 배였다면 지금 아니다.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한동훈은 이미 전쟁 상태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계엄을 거치고 계엄 해제 탄핵을 거치면서 완전한 전면전 상태가 된 거고요. 그 전면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그렇더라도 그래서 우리 최창렬 교수 뭐 어떻게든 재편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뭐 당분간은 쉽지 않고 조금 시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년 지방선거 참패하고 미륵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지금 구도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그런 비토 심리를 극복하기 위하고 돌파하기 위한 한동훈의 노력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겠죠. 노력은 하는데 세력화가 안 되는 제가 거죠. 보기에는 아직. 아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에 있던 친화력 파고들어 논리하고 혹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는 치열한 노력이 솔직히 저는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 귀공자 같이 그냥 나는 이렇습니다. 내 말이 옳습니다라고만 얘기하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처절한 노력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밑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이번에 전대에서 어떤 역할 좀 해야 되는데 대표 출마 안 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죠. 매주 우리는 국민의힘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된지. 예,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글쎄 같습니다. 말이에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걱정했어요. 그때부터. 이대로 가면 총선 지는데라고 맨날 걱정해줬어요. 근데 2023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안도 계속 제시해줬지 않습니까? 김태우 강서구청장 그때부터. 자,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듣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